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늘은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빅정치. 코너명은 빅정치인데요. 빅과 정치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 코너에 임하는 포부라고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좀 드리는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원 시사평론가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국제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그랬었죠. 네.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본업으로 돌아온 건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원래 저를 여기서 처음 뵈신 분들은 국제 전하다가 갑자기 왜 국내 정치지 이렇게 그러게요. 약간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시사평론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중에 대부분은 정치평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셨으니까 국내 정치를 날카롭게 한번 좀 비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다솜 소장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네. 데이터 큐레이터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데이터 큐레이터는요, 이제 박물관에 저희가 작품 설명해주는 도슨트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데이터 시사나 정치 관련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선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첫 시간 오늘은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당권 경쟁 상황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 상황부터 좀 보죠. 벌써부터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당연 이재명 의원이겠죠. 이 이재명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자, 먼저 이승원 평론가, 이재명 후보의 당권 도전.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고 언론에서도 연이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권 도전합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모두 다 포기하지 않는 한 모두 다 나갈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모두 다 나갈 것이다. 네. 이재명 의원 말고 모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그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 요구가 거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보궐선거 나가는 것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사실은 그냥 배지 하나 달려고 그렇게 보궐선거를 들어가진 않았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적은 당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모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모두가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과 친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친명과 친문과 중간에 비명 이렇게 또 분류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의 수사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갈 테고 만약에 이제 친문 소위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의원들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전해철 의원 등등 친문 의원들이 같이 안 나간다면 혹시라도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퍼센트로 얘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99%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친문과 친명이 저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 내상이 굉장히 깊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 갈등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선에 또 한 번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당내 경쟁이라기보다는 친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딜레마 상황에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의 책임론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도 의원들이 그 지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의지를 꺾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까지만 해도
우리 젖잘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젖으면 예. 잘 싸웠다.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를 이제 총괄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로 나섰고 그래서 지방선거의 책임을 가지고 임했는데 사실 내용상 보면 지방선거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는 뭐 0.73%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본인은 됐지만 당이 사실 패배한 그 상황에서 네. 그 마이크 잡았을 때 표정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그 선거의 그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 그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명분에서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이번 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2024년에 있는 총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 멀리 보면 대선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이고 이번에 아깝게 이재명 후보는 졌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총선과 대선 그 여정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반드시 어떤 중심키를 쥐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니까 예. 더더욱 그 명분과 현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무엇이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빅데이터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다성 수장님, 자 당권 주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빅데이터 상황으로 나타나는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선 전후 여론 언급량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선 전인 지난달이죠. 22일에서 28일까지 살펴보면 약 9만 5천 건의 정보량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입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약 5만 건의 정보량, 즉 정보량이 약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선 이후에 잠행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본인 스스로도 나는 무건 수행 중이다라고 표현한 만큼 여론에서 사실 많이 회자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지난 주말이죠. 이른바 개딸로 불리고 있는 열성 지지자들을 만나서 현실 정치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비명계 반발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홍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관 검색어나 부정 키워드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연관 키워드 살펴보시면요. 예. 저희가 최근 일주일 동안 정보량이 이렇게 급상승한 키워드를 핫 연관어라고 부르는데요. 네. 상위권에 자리한 핫 연관어들 보시면 세 가지 있습니다. 성남시청, 예. 보복수사, 그리고 예. 세대 교체입니다. 이 의원이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했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 수사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 보복 수사와 성남시청이 핫 연관어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요,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당권 도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등에 맞서서 97그룹이 리더십 확보해야 된다.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키워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딱히 긍정이다, 부정이다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긍부정도 있지만 중도 언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간에 언어도 지금 있기 이제 때문에. 그 핫 연관어, 그러니까 네.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는 연관 단어가 성남시청 보복수사, 세대교체 이렇게 네. 세 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긍정도 되고 부정적인 그 의미의 연관어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복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어에 들어갈 것 같고요. 세대 예. 교체는 딱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세대에서 시선에서 보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부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승원 평론가가 혹시 덧붙여서 해석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제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관 검색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수사, 백현동 이런 단어들이 내용상은 안 좋은 거지만 그게 네. 어떤 상황에서 검색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 단어가 항상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갖고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예. 자, 이재명 후보 외에도 거론되는 후보가 한 10여 명 정도 달합니다. 지금 자천 타천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97그룹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인물들도 있어요. 자, 이승원 평론가님, 이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친문, 뭐 당내 중진이죠. 전해철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초반부터 이제 예. 당권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낙연계 중진, 뭐 오선 서른 의원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인영, 그러니까 3선이고 386에도 대표 주자죠. 예. 그 이인영 의원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97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예, 예. 강병원 의원, 뭐 강훈식 의원, 박용진 의원 또 누가 있을까? 전재수, 박주민 이런 분들 한 5분들인데 공통점은 다 70년대생이고 또 네. 재선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세대 교체가 된다면 이분들 요 카테고리 안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특히 이제 강병원 의원하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 라디오 등등 나와가지고 예. 상당히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그런 상황. 나올 것처럼요? 네, 나올 것처럼 건 나오겠다고 아니고. 얘기해서 공식 선언은 아니니까요. 예. 예를 들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 기반이고 전재수 의원 같은 건 이제 부산 기반이고 해서 이제 지역적인 색깔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3의 인물,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싶은데 이럴 때 또 외부 인사들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지금 전당대회니만큼 네. 제3의 인물을 지금 찾기는 좀 어렵고 뭐 일각에서는 뭐 박지원, 김부겸 전 뭐 총리 얘기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세대교체론 가운데 이 5명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어쨌든 뭐 민주당 내 이제 세대 교체론이 조금씩 이렇게 등장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선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86 용태론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지선에 영향이 있네 없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세대 교체론이 초반에 힘을 얻은 건 사실인데요. 네. 다시 지선 끝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오냐 전해철 후보가 뭐 의원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로 이제 또 이제 개파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뭐 세대 교체론이 약간 좀 힘이 빠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40대 기수론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진짜 예전부터 들었잖아요. 70년대부터 들었죠. 예. 네. 그때 뭐 YS가 69년, 그러니까 71년 대선 앞두고 69년에 이제 40대 기수론에서 김대중, 김영삼, 뭐 이철승 의원들 나왔었고 그렇죠.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2000대 초반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주류했었는데 그때 천신정, 남원정 뭐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천신정은 이제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의원이고 새천년 민주당 그래서 이제 권노갑 고문 이제 물러나라 뭐 이런 거였고 남원정은 또 이제 당시 한나라당 지금 원희룡 의원 뭐 이제 남경필 의원 이런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때 뭐 30대 후반, 40대 후반 뭐 이 정도 젊은 나이였고 당내 개혁을 실제 이끌었고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가고 이런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40대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40대들 뭐 정풍 운동을 이끌어내던 당의 개혁을 이끌어내던 그런 목소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리바꿈만 하는 것인 큰 의미는 없고 그런 실질적인 진정성과 내용을 갖고 도전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비대위원장 맡은 우상호 의원도 내가 환경을 마련해 줄 테니까 과감하게 도전해라 이렇게 지금 97 그룹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어떤 의미다 하여튼 이준석 상대당의 이준석 그 젊은 효과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세대 교체론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뭐 명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자, 이 세대 교체론을 이게 빅데이터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들 지금 언급되고 있는 후보들과 관련해서 언급량이 눈에 띄는 후보군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주신 97 그룹 중에서 이제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뭐 박주민, 전재수 이런 분들 중에서요. 언급량을 눈에 띄게 보이는 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의원이 약 5만 건이 나왔고 이제 뒤에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3만 건 이상이 나왔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대표도 약 3만 건 이상이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3만 2천여 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97 그룹 분들은 사실상 이 일주일간에 1000건대에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000건 미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우리 97 그룹이 이러한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주목을 못 끄는 이유는
1970년대생 이 정치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97그룹의 인물 경쟁력이나 뭐 대안 제시 능력이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사실 뭐 70년대생 기수론의 부상이 당내 계파 갈등과 또 86그룹 용태론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실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상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폭발적으로 느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터뜨려 주실 수도 있죠. 예. 그런 계기가 있을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이준석 네. 대표 임기가 아직 그 1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 당 내에서 입지가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차기 당권을 염두한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 이제 그 4.7 재보궐부터 대선 이번에 지선 6월 지선까지 쭉 선거가 있었던 네. 것이고 이제 전시 상황 아니었겠을까? 어쨌든 정치에서 선거라는 건 전시 그렇죠.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평시로 약간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평시라고 평시라고 하기에도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 평시라고 하면서 제가 좀 민망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당내 투쟁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어쨌든 상대 당을 계속 이제 공격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다가 어쨌든 정말 당내에서 우리끼리도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자. 약간 양쪽 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마침 이제 당권이라는 게 걸려 있고 그 이제 당권이라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2024년 총선에 대한 공천권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요를 보면 지금은 뭐 당내 투쟁 그리고 윤핵관 내 분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과 또 정진석 의원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과 손잡은 안철수 의원이 한 켠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맞은편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이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 두 분이 이제 한쪽 편에 있는 것 같고요. 분류해야 돼요? 지금은 살짝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안철수, 정진석이 한 켠에 있고 이준석,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켠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이제 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같은 윤핵관 뭐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이지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저번에 이제 민들레 대첩처럼 민들레 만드네 만에 하다가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빠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갈등 상황을 보였었고 그게 하나의 어떤 단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내부에서도 서로 왜냐면은 그 정치의 시기가 각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 또 친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당내 무엇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뭔가 역할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민들레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주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게 더더욱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 뭐 민들레 대첩 등등 보면 이제 세력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정진석 그 부의장 그 정치적 의원이 굉장히 이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대충 어느 위치에 누가 서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 윤리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뭐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당의 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내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서 뭐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조기 전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제 내년까지 6월까지 이 대표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노리고 여러 가지 세력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소장님, 자 이제 빅데이터로 한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응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난 한 주 언급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만 2천 건. 2천 건. 약입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여론 노출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7시에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준석 관련한 핫 키워드는요.
유출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됐는데요. 유출. 유출이요.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갈등은 혁신위와 최고위 인선 논란에서 시작이 돼서요. 이 비공개 회의록 유출로 책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유출이라는 단어가 지난 한 주 이준석 관련 신문 헤드라인에서 특히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진짜 주목해봐야 될 키워드는요, 바로 팬덤입니다. 팬덤. 예. 네, 팬덤 정치할 때 이준석 대표하고 팬덤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끈끈한 사이죠. 이준석 대표 팬덤. 자, 윤리위원회를 기점으로 이른바 이준석 팬덤층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라는 일부의 관측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20만 명이던 당원이 무려 8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이 중 상당수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이준석 팬덤일 것인데 윤리위 수위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탈당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일부 당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등의 공세도 예상이 되면서 이준석 연관어로 팬덤이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승호 평론가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팬덤 이 부분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팬덤 정치하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데 이준석 대표도 팬덤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죠. 역시 있었죠. 팬덤 정치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한 거죠. 그 팬덤의 어떤 그 내용과 성격과 강도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될 때도 어쨌든 분위기 속에서 이준석 당 대표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윤리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 지지자들이 탈당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당원이 80만 당원이 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의 어떤 현상들이고 지난 대선과 지선을 어찌 됐든 그 선거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에서 뭔가 이거 약간 좀 안 좋은 결과를 내민다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혹은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사구팽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지지층도 있고 그냥 우호적인 지지층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어떤 젊은 대표, 뭐 승리를 이끈 대표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 물론 많지만 그래서 그 내일 결과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내 여러 인사들과 사실 갈등을 많이 빚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도 그랬고 또 안철수 의원과도 또 갈등. 배현진 의원과도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신경전을 벌였는데 말이죠. 자, 이번에는 빅데이터 상에 눈에 띄는 내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다솜 소장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정진석 의원의 연간 검색어 1위도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제 친윤 좌장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서 계속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준석 대 친윤계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정진석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주 사용이 급증한 키워드로는 만화와 늑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화와 늑대. 사실 이 단어들이 뭐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거나 흔한 단어들은 아닌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북한의 한 인터넷 선전 매체에서 최근 국민의힘 당권 싸움을 빗댄 시사 만화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만평 제목이 쟁탈전으로 리준석이라고 적힌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하이에나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늑대와 하이에나는 각각 윤핵관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권을 두고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가 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정보량은 약 10,000건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본 대표적인 정치인 분들 뭐 안철수, 이재명, 이준석, 우상호, 정진석 이런 분들 중 5명 중에서는요. 정보량이 가장 낮습니다. 낮다. 네, 그리고 또 부정률도 가장 낮은데요. 부정률이 약 48%인데 보통 정치인이 이 정도로 낮은 부정률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정률이요? 네, 부정률이 보통은 48%보다 더 높습니다. 부정률, 긍정률 그리고 중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정치인이 48%의 낮은 부정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은 화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데이터 수치가 둘 다 낮다라는 것은 우선 안철수 의원은 지선 이후에 인구에 확실히 덜 회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안철수 의원 인물 연관어로는 이제 점정식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안 의원이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된 최고위원 두 자리에 김윤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점정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는데요. 이때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충돌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이 대표랑 뭐 화해하기보다는 강공을 계속 펼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빅데이터 상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이승원 평론가 지금 안철수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뭐 지금 뭐 이게 당권 도전 일자가 좀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년 뒤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00%죠. 100%예요? 아까 이재명 99%다. 이건 100%예요? 무려 1%도 올랐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뭐 도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뭐 대선, 서울시장 모든 선거가 있으면 항상 나섰었고 항상 대표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그래서 합당을 할 때 당시 뭐 합당인지 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을 합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수수는 당권을 잡고 또 5년 뒤에 이제 대선을 바라보겠다라는 걸 텐데요. 기본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안철수 의원은 당권을 노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정치인의 어떤 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 의원 쪽과 손을 잡은 이유 그 정점식 의원 사실은 이제 그 뭐 윤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관계라는 정 의원을 최고위원 몫으로 한 건 사실은 형식상 이상하죠. 국민의당 사람이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장제원 의원의 입김이라는 얘기도 있고 등등해서 어쨌든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 같습니다.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뭐 내년에 당권을 내다보고 해놓은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의 정치, 빅정치 첫째 날 순서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